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집에 조그만 미팅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씻고 좀 쉬고 있는 사이에 갑작스러운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 어제 저 밤을 샜거든요. 너무 긴박하게 흘러갔던 내용이 있었고, 어제 11시 이때부터 1시 이때 국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언론 매체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이 방송이 중계가 됐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긴박한 상황으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어떤 뭔가가 일어난 것 같기도 하는데요. 지난 1980년도에 일단은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지금 44년 만에 한번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다시 불거지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있었던 80년대 그때 한번 이런 계엄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고, 살면서 이렇게 계엄 관련된 이슈를 두 번이나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치적인 이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차치를 하고, 어제 그 계엄령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해외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물, MSCI 관련된 한국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환율, 이런 것들이 너무 급하게 요동을 쳤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해결을 못하면 오늘 완전히 시장은 망가질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부분들이 상당히 너무 긴박하게 흘러갔었고, 중간에 이제 1시쯤에 이렇게 관련된 이슈가 의회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또 좀 빠르게 계엄령 해제가 좀 발표가 됐으면 했지만 4시 넘어서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발표가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조금은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시간은 어쨌든 정치 이야기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는 다 빼고요. 어떤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어제 시장에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좀 의미 있게 사들어오면서 최근에 좀 보지 못했던 상승세가 이어갔었는데, 자, 오늘 그래서 그 이슈들 때문에 오늘도 힘을 받으면서 좀 더 시장이 좋을 수 있겠다라고 아주 기분 좋게 생각됐던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이런 계엄령 어떤 이벤트 때문에 상당히 또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다시 나왔다는 것도 너무너무 좀 오늘은 실망스러웠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경제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또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부침이 당분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신용도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큰 이야기는 없지만, 이 사태가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뭔가 사태가 빨리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이제 그대로 흐지부지 이렇게 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큰일입니다. 증시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닐 것 같고요. 환율도 어제 1440원대 이상, 1444원쯤인가요? 거의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CDS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급반동으로 올라 치솟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부러워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기에 대한 부러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수대에서 시장이 다시 부러지게 된다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변수가 됐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조치를 취해서 약간 안정화됐다고는 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이 그렇게 완전히 이제 안심할 때다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목도 지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도 쉬었어요. 네, 목도 쉬었고. 자, 우리끼리 이제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이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시급했습니다. 시급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안정을 찾긴 찾았는데 조금 더 여전히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빨리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고요. 사실 오늘 섹터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많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너도 나도 다 빠지는 장이었고, 누가 덜 빠졌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황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자, 시장인 매크로 이야기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조금은 오늘도 시간을 좀 할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일단 중심을 잡으시고,
또 우리가 뭐 개인들이 또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은 다들 한번 또 겪어봤던 일이잖아요. 뭐 글쎄요, 어떤 형국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탄핵이라는 이벤트도 한번 겪어봤던 또 그런 국민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방향으로든 어쨌든 국민들이 우선입니다. 국민들이 우선이고 그 방향으로 질서 정연하게 잘 이렇게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49.3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계엄에 대한 충격 소식 속에 하락 출발한 시장은 일단은 장 시작되기 전에 10조 원 규모의 증환펀드 가동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안정화를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엄청나게 그 MSCI 한국 지수물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어요. 7%, 8% 이렇게 빠졌었는데, 그게 지금 종가물로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태가 좀 안정이 되면서 약 한 1.8% 정도 마무리를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침 시초가에 일단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했던 가운데 히토류와 정치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는 뭐 약간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뭐 소설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만약에 뭐 어떤 극단적인 경우로 갔을 때 그러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 정치인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뭐 이재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뭐 등등 오세훈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얽혀져 있는 종목들이 어쨌든 반응을 했다. 이런 정도로만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전선, 비철금속 등의 일부 업종만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굳건한 고용지표 확인 후에 경기 우려가 축소됐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대기되면서 또다시 S&P 500은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졸트의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됐는데 10월에 구인 건수가 774만 명으로 예상치 751만 명을 상회했고요. 10월에 737만 명 대비로도 개선세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사진을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채용 공고, 이게 약간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노란 색깔로 보이는 그게 채용 공고이고요. 검은색이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입니다. 예, 보시면 대충 채용 공고도 조금 빠지고 있고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도 조금 빠지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기존에 1.08개에서 이제 1.11개로 살짝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잡 개수가 1.11개 정도로 된다는 거죠.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는 2개 정도가 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을 내가 당장 때려치우면 나가서 2개 정도는 내가 구할 수 있는 잡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해서 뭐 인건비가 간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그만큼 일자리가 넘쳐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일자리가 상당히 1.11개 정도로 뭐 한 명당 1개 정도가 시장에 있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전월 대비 증감폭을 본다면 역시 사업장 규모대로 본다면 조금 작은 사업장들이 약간 증감이 있었고요. 오히려 큰 사업장들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 지표도 이렇게 구인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영세 소기업 구인 건수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분들이 결국은 대부분의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영세나 소기업 증가 기업분이 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미국 경제의 밑바닥 자신감이 좀 개선됐다라고 반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연말 소비와 대선 등의 계절적 영향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미국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이 되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권역이 있었던 과거도 있었지만은 2008년도 그때도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녹색으로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가 약간 개선세가 GDP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인 건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영세기업이나 소기업의 구인 건수 증가분이 대부분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 미국 고용시장은 따라서 보통 채용이 해고보다 훨씬 더 높은 분위기인데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경기 침체 때는 채용보다 해고가 더 많아져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10월 기준 민간 부분의 고용과 해고가
494만 7천 건으로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순 일자리 중과가 33만 7천 건에서 이례적으로 제로를 기록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은 특이한 지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굳건한 경기 지표의 12월 6일 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 대한 우려 역시 축소되면서 미국 시장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S&P 500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현재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72.9%로 어쨌든 좀 높게 형성되고 있어서 12월에는 25bp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지금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정치 사태 여파로 일단은 급락 출발을 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계엄 해제 결의, 그리고 대통령의 해제 요구 수용의 역사적인 정치 이벤트가 진행된 약 44년 만에 진행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불확실성 확대 야간 선물이 4%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속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쪽에 MSCI 관련된 한국 지표들이 한 7%, 8%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에 다만 새벽에 4시를 넘어서 일단은 계엄령 해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진정되고 등락폭이 약간 축소됐다.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일단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금융위가 증시 안정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증한 펀드 그리고 40조 규모의 채안 펀드 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분간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립 서비스를 일단 했죠. 그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 다소 안정감을 좀 주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속될 정치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역시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갈 것인가, 탄핵 결의안을 일단은 상정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가 내일 정도 되고 모레 정도면 아마 이 관련해서 아마 좀 이렇게 가부 여부를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물을 어떤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금요일 정도면은 이렇게 탄핵안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속등했던 원달러 환율 영향에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도도 나타나고 있다가 수급이 좀 역시나 좋지 못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분위기가 아직은 좀 이게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변수인 것 같고요. 자,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탄핵 추진을 공식화 일단 했습니다. 소추안이 발의됐고 5일 본회의 보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 6일에 표결에 붙이겠죠. 자, 전일 미국의 ISM 그리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분위기보다는 어제 국내 시장이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전 섹터별로 대부분 상대 상승폭이 컸었고요. 그런 분위기가 쭉쭉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시장이 오늘 찬물을 끼얹은 모습이었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어제만큼 오늘 거의 다 빼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만에 정치 이슈로 이런 기대감이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정책 관련주 가운데 레임덕이나 탄핵 우려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한국가스공사 등이 장중에 급락을 나타냈고요. 동해 대한고래 관련된 프로젝트가 급락을 나타냈고, 또 정부가 최근에 굉장히 밀었던 원전 이런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가시화되면서 원전 관련주들도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거기다 카카오나 카카오 계열사들이 상당히 오늘 좋았는데 윤석열 정권 내에서 아주 잦은 마찰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윤석열 관련된 윤 대통령 관련된 레임덕, 탄핵 이런 이슈가 이제 불거지니까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내달 임시주총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등도 일단은 종목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비상계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거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고, 개장 직후 반발 매수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0 근처까지 회복한 이후에 다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670포인트 중반, 초반 이렇게 낙폭이 또 확대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오늘은 별로 좋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왕고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밸브, 가스전, 밸브 이런 쪽도 그렇고, 가스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여러 가지, 자원 개발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자, 한편 F4 회의와 금융상황점검회의 그리고 임시금통위 등 경제부처들이 일괄적으로 시장 안정화, 원화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시장 충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으로 일단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고채 금리도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서 진정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발작까지 일어나진 않았고요. 국제신용평가사인 S&P 측에서도 이번 계엄 사태가 경제, 금융 불안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보지는 않았고 국가 신용 등급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또 논평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사태는 일단은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약간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다 생각은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전일 밤에 계엄 사태와 함께 환율 1446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사태 일단락과 시장 안전 조치에 1410원대 정도로 약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1400원대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1450원까지 열어놔야 되나 뭐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아무튼 1400원 밑으로 좀 내려가야만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을 제외한 코스피 전업종 하락을 했고요. 전기가스업과 보업, 건설업이 약세였고, 정치적인 불확실 때문에 역시나 대부분 섹터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왕고래 관련된 심해가스전 사업 동력에 대한 의심 증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팀코리아 원전 사업에 대한 정책 동력 상실 우려 이런 것들도 반영을 했었고 더군다나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관련된 밸류업 지수에 대한 경계감도 유입되면서 KB금융과 신한주주, 삼성화재 등의 금융업도 오늘 집중적으로 외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김범수 의장 구속 수사 등의 정부와 마찰을 깊게 빚어왔던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은 일단은 정치 상황 급변 가능성 때문에 매수에 유입되면서 꽤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업종 전반 하락하면서 약세였고요. 업종별로는 기타 재주를 제외한 전업종 하락세였고 의료와 정밀기기, 금속 등이 특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을 잘 이겨나가야 될 것 같은데, 견디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떨지는 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렵죠. 앞으로의 사태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이 정치도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방향으로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안정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엄령 선포가 되면서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긴박했던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자, 순서를 보면 첫 번째입니다. 이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려주신 건데, 이 흐름이 뭐냐면, MSCI 한국 지수입니다. 이게 장중 7%까지 급락세가 나타났죠. 그게 이제 쭉쭉쭉 오면서 회복을 했다는 점이고요. 약 한 1.8 정도 마이너스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 7%. 장중 7%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엄령이 오늘 새벽에 만약에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았다면 글쎄요 7%로 끝났을까요? 더 급락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어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켜봤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다음 사진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446원인가 45원인가 거기까지 쭉 올라갔었지만은 일단은 1415원대로 오전 기준에 일단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죠. 시급했습니다. 이때 올라갈 때. 그래서 얼마나 치솟을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요. 세 번째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와,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 넘게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이 빠진 거 보세요. 이 보시면은 34%나 급락했습니다. 장중 저점이 8,900만 원까지 1억 3천이 넘어가던 이 비트코인이 8,900만 원까지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시급했을 겁니다. 어제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회복을 하면서 역시나 급락 이후에 그 제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 회복력을 보여줬다. 비트코인도 이런 것도 어제 아주 긴박했던 새벽 사이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볼까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코스피 추이를 가져온 지금 자료입니다. NH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 띄워주시면 탄핵 소추안 발행 시점이 저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탄핵 소추안 발의가 오늘이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보도가 되고 주가도 쭉쭉 빠지고요. 최순실 긴급 체포, 그 다음에 국정농단 특감법 국회 통과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의 피의자 입건이 되면서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약 1,496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야 3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되면서 완전 저점을 찍고요. 이게 2016년 아마 12월 9일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저점을 찍고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의결 표결 통과가 되면서 그때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쭉쭉쭉쭉 대통령 파면 결정 등등 포함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고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런 과정까지 쭉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하고 경제 대내외 경제 환경이 상당히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약 8조 18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2017년 6월 9일까지 그 정도 샀다는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까지.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때 당시에 경기 현황, 경기가 업사이클로 가는 현황이 나오는 과정도 분명히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는 똑같은 환경이라 보기는 좀 힘든데 아무튼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코스피 추이가 아무튼 이렇게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되면서 저점을 보고 그다음부터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점이죠.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그러했다는 점을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걸 보면서 그러면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되면 저점을 보는 건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자료를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그랬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냥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려주신 다른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자, 윤 대통령 거치 관련된 배팅도 등장했습니다. 폴리마켓에 등장했고요. 오늘 새벽에 확인했을 때 한 40% 정도로 폴리마켓에서 등장이 됐는데, 오전 기준 한 10시 한 30분? 오전 기준, 폴리마켓에서, 윤 대통령 거치 관련된, 관련해서 탄핵이 될 것이다. 75%까지 배팅 사이트에서 올라왔다. 오전 기준입니다. 오전 한 10시, 10시 반 정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게 갈 것으로 배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일부 외신에서는 내년 2분기 정도에 좀 빠른 대선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일단 분석, 외신 보도도 있다라고 오늘 뉴스가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그런 상황들을 상정해 놓고 어떤 또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긴박하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 많이 주시지만 너무 순수하게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여전히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의 변동성이나 그 뒤에 따른 여진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단계에서 하방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도에 대한 실익이 있는 주가 지수냐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시장에서는 수급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뭔가 수급이 쏟아지면 또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긴장감을 가지고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당분간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이고요. 과거에 2016년, 17년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하고 비슷하게 간다면 글쎄요. 오늘 내일 정도가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기대를 똑같이 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가져가 봅니다. 자, 그런 중심으로 이제 매크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사실 오늘 섹터 이야기가 그렇게 깊게 들어갈 섹터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빠지기만 했고요. 몇몇 종목들이 오르긴 했지만 의미 있게 올라가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섹터 분석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날이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 섹터를 한번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 자, 미국의 마이크로칩이 반도체 보조금 수령 중단 소식이 되면서 이 반도체주가 별로 좀 안 좋았죠.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칩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 관련된 보조금 수령 절차를 중단하기로 전해졌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멈춘 것은 마이크로칩이 처음인데 당초 마이크로칩은 미국 정부로부터 1억 6,200만 달러, 약 2,200억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장 폐쇄에 돌입하면서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HBM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했고요. 업계에서는 중국의 HBM 일부를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아마 이번 통제로 영향을 어느 정도 좀 조금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현재 HBM을 전량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량이 또 미국 내 수요를 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당장은 SK하이닉스 쪽은 조금 영향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일부 조금은 중국 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어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여파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죠. 이런 등등해서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특히 별로 좋지 못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양호하게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이 다 빠진 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일부 반도체 소부장은 플러스로 마무리되는 종목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추려보면서 양봉으로 끝난 종목들, 예를 들어 아침 시초가 많이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끝난 종목들은 조금 찾아서 솔팅을 해서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증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포트를 써서 HBM 수출 통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2월 말에 공개된 범용 메모리 고정 가격은 시장 예상보다 가격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부진했죠. 특히 9월에 PC DDR4 가격은 전월 대비로 해서 17.1% 하락을 했는데 11월에는 재차 10월 대비 20.6%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CXMT의 PC DDR4 생산 확대, 그리고 모바일 디램을 장착한 AI PC 중심의 수요 개선 때문에 PC 디램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요. 반면에 PC DDR5 고정 가격은 분기 단위 계약이 5.1% 하락에 그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상승 우려가 또 가중되면서 완제품 업체들이 보유 재고를 줄이면서 메모리 구매 활동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표를 보면은 재고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 자산 추이가 조금 하락 쪽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가시면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재고 자산 추이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다행입니다. 재고 자산이 좀 빠져야지만이 업황이 그래도 살아나기 때문에 빠진 거고, 오른쪽 제일 마지막에 마이크론은 재고 자산이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재고 자산이 어쨌든 하방 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 LPDDR5 12GB 고정 가격 분기 단위 계약도 10월 말에 전분기 대비 13.7% 하락했고요. CXMT가 가격 인하를 주도하는 LPDDR4 8GB 가격도 전분기 대비 12.8%나 하락했습니다. 자, CXMT의 주력 제품은 PCDDR4와 LPDDR4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PCDDR5와 LPDDR5 제품도 중국의 로컬 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CXMT가 제품 라인업이 없는 서버 DDR5 제품은 11월 말에도 전월 대비로도 보합세가 유지되면서 가격이 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면, 자, 서버 DDR5 관련된 고정 가격이에요. 이 보시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은 CXMT 제품 라인업이 없는 제품인데요. 서버 DDR5 제품들이 이렇게 가격이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년에 CXMT가 서버 디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는 있는데, 중국의 CSP, 그러니까 바이트댄스라든지 바이두, 그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세계 시장 수요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서 서버 DDR5 시장에서 CXMT 부정적인 효과는 아마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한편 이제 미국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HBM 제품에 중국에 직접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는데, 어떤 칩하고 패키징해서 나가는 것은 더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또 HBM을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르다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는 HBM에 대한 수출 통제는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쪽으로 나가는 것은 엔비디아의 사양이 하향된 제품 H100에서 H800, 그 다음에 H20 이렇게 내려가는데, 국내 업체 HBM3가 탑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수출 통제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한편 중국 가속기 업체들은 GDDR, 그 다음에 LPDDR, HBM2
HBM2E 등을 탑재하는데 HBM2E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통제 예외 대상인 점에서 이번 미국의 HBM 수출 통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현대자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가져올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좀 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관세 인상으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위축이 예상되지만 이미 선제적으로 채널 재고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또 CXMT 등을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도 됐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YMTC의 생산 캐파는 여전히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그 블랙리스트에 CXMT가 글쎄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 들어갈까? 이렇게 약간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변곡점을 B200 대비 HBM 컨텐츠가 50% 증가하는 B300이 출시되는 내년 2분기를 바라보고 상당히 좋게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어제 제가 아마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외신에서도 외국 IB에서도 가격이 오히려 내년 2분기부터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정도면 2분기를 바라보고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리포트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에는 채널과 완제품 업체들의 범용 메모리 반도체 재고도 상당히 건전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BM3 12단 양산을 위한 HBM 웨이퍼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 수급이 재차 우호적으로 변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내년 2분기를 겨냥한 저점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현대자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게 루머입니다만 외신에서 나온 루머입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AI GPU가 HBM4와 함께 출시가 6개월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는 2026년으로 봤는데 현재는 25년 말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한 6개월 정도 루빈 GPU가 일단은 굉장히 좀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출시 일정이 6개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면 반도체에 대한 업황도 상당히 빨리 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 GPU는 TSMC의 3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차세대 HBM4 메모리를 채택할 예정인데 이는 현재 블랙웰 아키텍처를 계승하는 제품인데 엔비디아는 대만의 공급망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R100 기반의 AI 서버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HBM4 같은 경우는 삼성도 한번 하이닉스와 붙어보자 이러고 있는 아주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HBM4에서 또 누가 어떻게 선점을 하는지가 사실은 관건인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것을 지고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대만 언론에 따르면 출시가 6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이다. 루빈 AI GPU가 상당히 빨리 앞당겨져서 조기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칩 생산 일정을 6개월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준비 중에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 관련해서도 일단은 오늘 루머가 외신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면세점 그리고 오늘 일부 그 화장품도 주가들이 좀 빠졌고요. 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화장품도 또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지난 2일 한국 면세점 협회에 따르면 10월 면세점 이용객 수가 256만 7,163명, 매출액은 1조 1,112억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년 동기보다 이용객은 19% 늘었지만 매출액은 16.4%나 줄었고요. 이용객 1인당 구매 객단가도 61만 6,179원에서 43만 2,851원으로 약 29.8% 감소했다고 봅니다. 1인당 객단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외국인 이용객들의 객단가가 크게 줄었고요. 같은 기간 외국인 이용객들은 32.6% 늘었는데 매출액은 22.4%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덜 산다는 이야기예요. 1인당. 코로나 이후에 뭐 큰손인 중국의 수요가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영향도 있고요.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개별 여행객이 늘었고 패키지보다는 개별 여행이 늘고 있고 여행 형태도 어떤 맛있는 거 먹는 거라든지 체험 정도 뭐 이런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분석이 되고 있고 서울에만 집중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지방으로 내려가는 분위기도 꽤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해외 여행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여행의 어떤 형태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면세점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윤 대통령의 돌연한 어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환율이 추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업계는 또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1,400원대 중반까지 막 올라가니까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이 상황을 또 악화시킬 가능성이 이제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기다가 일각에서 해외 쪽에서 특히 영국 등의 일부 국가가 자국민에게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또 발령했다. 이것도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안 좋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뭐 화장품 섹터도 역시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국을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이게 조금은 씁쓸한 이야기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해외에서 보기에는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씁쓸합니다. 자, 그런 것들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미국 수출 금지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상무부가 3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에 관련된 조항 등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핵 비확산 등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그리고 초경질 물질 등의 이중 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이슈가 역시나 갈등을 나타내면서 히토류 등과 포함된 아까 말씀드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등과 관련해서 이제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중국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의 HBM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의 다른 나라와 중국 수출 통제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되면서 일단은 이런 관련된 아주 희귀 금속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제재가 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으로 수출되는 흑연 등의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최종 사용 심사도 더욱더 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수의 중국 기업을 억압과 봉쇄 제재 명단에 포함해서 국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등등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중국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일단은 벌써부터 기싸움,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마찰음들이 일단은 들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삼화전자, 유니온 머티리얼, 성한 머티리얼 등과 같은 희귀금속 관련된 테마주가 일단 주가가 오늘 좋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속에 사실은 오늘 좀 진짜 테마주만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히토류나 희귀금속 관련된 종목도 테마주이지만 이것도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 등과 같은 그리고 오세훈 등까지 일단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는데 안철수 관련주도 주가들이 올랐죠. 자, 윤 대통령이 어쨌든 어젯밤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첨예하게 이제 아주 급박하게 이제 이야기되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마무리가 일단락은 되긴 됐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 탄핵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박하게 시장에서 이러한 정치 테마주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치 테마주가 거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따라가시긴 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당분간 좀 오르내릴 수도 있다. 어쨌든 탄핵 정국 관련된 이슈들이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에 대해서 반사익을 받는 차기의 어떤 주자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좀 요동칠 수 있다는 점도 어쨌든 이게 펀더멘탈 좋아서 우리가 추천드리거나 이럴 수도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수급들이 좀 요동칠 수 있다는 점도 그것도 주식시장이 일부기 때문에 이렇게 간과할 수는 없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언급되는 것들이 에이텍, CS, 오리엔트 전공, 에이텍 모빌리티, 동신건설, 코이즈, 토탈소프트 등과 관련된 이재명 관련주로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의 어떤 공약인 기본주택 정책 관련해서 일성건설과 KD 그리고 범양건영 등의 건설 중소형 관련주가 일단은 주가들이 움직였다는 거고요. 자, 그 외에도 지금 수산 INT, 그 다음에 카스, 이스타코, 위스컴, 그 다음에 슈프리마 HQ, 그 다음에 와터스 코리아,
GL팜텍, 인터지스, 그다음에 신라 SG 등도 이재명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동훈 관련주로 언급된 게 오파스넷, 대상홀딩스, 태양금속, DTNCRO, 그 다음에 원익큐브 등이 한동훈 관련주로 언급이 됐고요. 오세훈 관련주로 언급된 것은 진양폴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로 언급된 것은 써니전자와 안랩 등의 뭐 일부 테마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재명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종류도 많고요. 뭐 이런 것들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윤 정부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를 구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지금 반영이 되면서 반사의 기대감이 부각돼서 카카오페이 등과 관련된 카카오 그룹주가 일단은 오늘 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건도 상당히 좀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오늘 반영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뭐 어떤 수급, 쏠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반영이 됐던 어떤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시장의 일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후폭풍에 따라서 동력 상실 우려가 되고 있는 어떤 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대왕고래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가 어쨌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사실은 좀 동력이 상실되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뭐 중앙일보 쪽에서 아마 정리를 했던 표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올려주세요. 자료를 올려주시면 이번에 이제 4조 1,000억 정도의 감액이 됐습니다. 정부 원안과 그 다음에 이번에 법사 위주를 통해서 일단은 감액이 된 경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중앙일보인가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비비가 4조 8천억에서 2조 4천억으로 빠졌고요. 대통령실 관련된 특활비 그게 82억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검찰 관련된 특활비가 587억 전액 삭감이 됐고요. 경찰 관련된 특활비도 31억 전액 삭감됐습니다. 감사원도 60억 전액 삭감됐고요. 정부 사업 중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505억에서 497억 삭감되면서 8억 정도대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대왕고래 관련주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들이. 그리고 전공의 지원이 3,678억에서 931억으로 줄었고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이 1,532억에서 21억 정도만 줄었습니다. 뭐 많이 줄진 않았네요. 그리고 대학생 근로장학금이 6,358억에서 한 83억 정도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과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크게 줄진 않았고요. 나머지 쪽에서 좀 많이 꽤 줄었죠. 뭐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뭐 특활비라든지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쪽이 상당히 많이 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4조 1,000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엄청나게 감액이 많이 된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640조 이상이에요. 전체 예산이 640조가 아마 넘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그 가운데 4조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어디서 빠졌습니까? 특활비에서 빠졌어요. 검찰 같은 경우도 특활비에서 전액 삭감됐고요. 그리고 예비비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뭐 정부가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비비를 건드려 가지고 뭐 이렇게 특활비를 쓴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쨌든 좀 줄어든 감액 주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적절하다 보는 뭐 어떤 국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정부 원안과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런 예산은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잘했다는 분도 계시고 뭐 잘못했다 아니다 이건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판단의 여부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저도 생각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관련해서 대왕고래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가 정부의 동력을 좀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주가 빠졌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전은 조금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뭐 대왕고래는 제가 진짜 모르겠고요. 거기에 뭐 원유가 있을지는 제가 정말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최근 들어서 어차피 전력기기나 이런 쪽에 글로벌 빅데이터 쪽이 원전 쪽에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원전 쪽을 늘려가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 일단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이고 있는 트렌드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윤 정부가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이걸 굉장히 밀었다는 점 때문에 약간 뭐 빠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전 자체로 봐서는 글쎄요 해외 쪽에 어떤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예, 상대적으로 대왕고래보다는 원전이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원전은 조금 우리가 한번 어떤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된다. 너무 많이 빠지면 한번 타이밍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피팅 밸브 업체들, 그러니까 강관, 피팅의 밸브, 그 다음에 가스관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 철강 중소형, 이런 자원 개발, 이런 관련주 주가가 빠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전 관련주도 빠졌고,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금융주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 이후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 특히 이제 금융주,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 지주라든지 뭐 증권, 뭐 화재주, 그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도 꽤 빠졌고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주들, 금융들이 좀 많이 빠졌다. 외국인들이 많이 던졌다. 이런 것들도 조금은 오늘은 이례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은 이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주요국들이 자국민에 대해서 한국 여행 주의보 발령 소식이 나타나면서 항공주도 오늘 별로 안 좋았죠. 여행 테마, 항공주, 화장품, 그다음에 면세점 이런 것들이 같이 좋지 못했다는 것도 일단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자, 정치 상황 급변 가능성에 카카오 계열사가 상승했는데 이건 뭐 쉽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김범수 의장이나 이런 구속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꾸로 반사이익으로 느껴지면서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가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고 네이버는 좀 쉬었는데 오늘 다울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에는 연말 효과가 있다고 보면서 결국은 단순한 빈집 채우기보다는 수급 주체가 매번 바뀌고 있고 역시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연말만 되면은 연말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래서 지금 이번 외인 매수에 편승하면서 일단 주식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다울투자증권 리포트를 했는데 네이버의 상승이 주목하는 이유는 2022년 이후에 이례적인 외인의 강화 매수세 그리고 이것을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너무 좋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외인은 23년 말에도 카카오의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하면서 수개월간의 강화 매수 전환했는데 구조조정 효과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되니까 주가는 재차 하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을 하고요. 결국 외국인들의 네이버 매수 근거가 된 펀더멘털 논리를 따져봐야 되는데 올해 3분기 네이버는 실적 발표에서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 모두 글로벌 피해와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세를 보여줬고 밸류에이션 상대로 저조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상승의 논리가 밸류에이션이고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근거로 상승의 목표 지점의 기준도 밸류에이션과 외국인 지분율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현재 컨센서스 기준 PER이 17배까지 상승을 했고요. 글로벌 피어 대비 한 10에서 20% 할인된 수준인데 생성 AI에 대한 대응에서 기술적으로 구조적 한계가 네이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 할인은 유지될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는 다울투자증권에 따르면 어느 정도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키맞추기 수급 효과에 대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기대감을 높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다울투자증권에서 리포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그래도 힘을 내시고 건강한 멘탈 계속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